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놀라움의 힘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의지가 아닌 우연에 맡길까?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보자. 갑자기 눈앞에 있던 차가 사뿐히 날아올라 인근의 공터에 착지하다 유유히 사라졌다. 그 전까지 자동차는 날 수 없다고 믿었는데 놀랍다. 인간은 놀라움을 경험한 순간 다양한 측면에서 반응한다. 일단 생리적으로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며 신경학적으로 도파민이 분출되어 방금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지적으로 감각이 자극받아 사고가 정지된다. 이렇듯 일련의 반응 과정을 거쳐 새로운 믿음이 형성되는데 이는 바로 자동차는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다. 믿음의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므로 마치 비밀리에 일어난 것처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변화는 당신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믿음의 변화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고 멈추거나 무시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 믿음은 당신이 놀라는 바로 그 순간의 선택이나 개입 없이 모습을 드러낸다. 세상은 기회와 위험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안전하고 예측이 가능한 장소에서 살아가기 위해 본능적으로 주변 환경을 살핀다. 놀라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덕분에 인간은 생존할 수 있다. 놀라운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만 인간의 즉각적인 학습 능력 덕분에 그 영향력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놀라움은 신경학적 오류 신호다.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던 방식이 갑자기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진화 과정에서 놀라움은 종종 엄청난 기회나 위험과 맞닿아 있었다. 예상치 못한 기회나 위험이 닥칠 때 멈춰서서 조심해 지금 나는 안전한가? 이건 기회인가 하고 생각하느라 시간을 지체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다. 생존 본능에 따라 인간은 놀라는 순간에 즉각 학습하도록 진화했다. 신뢰하던 친구가 카페에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당신은 충격을 받아 자연스럽게 친구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친구가 사기꾼으로 돌변하는 것을 목격했으니 무리도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자동으로 생겨나므로 의식적으로 멈출 수 없다. 놀라운 일이 발생하면 바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린다. 당신의 믿음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어서 새로운 믿음을 만드세요. 놀라움은 사소하는 엄청나게 외부 세계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는 달리 외부 세계에 대한 새로운 믿음은 객관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공중으로 날아오른 자동차를 쫓아가 비행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친구에게 절도 사건을 캐물을 수도 있다. 앞마당에 원숭이 한 마리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놀라운데 누가 장난치는 건가? 아니면 아직도 꿈을 꾸는 건가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원숭이가 달아나고 당신은 밖으로 달려나가 주변을 살핀다. 원숭이의 흔적이 남았나? 혹시 친구들이 숨어서 키득거리고 있나? 근처에서 영화를 촬영 중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종일 머릿속을 맴돈다. 혹여나 원숭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은 없는지, 서커스단에서 원숭이가 탈출했다는 보도가 나오지는 않는지 텔레비전을 흘긋 그리는데 저녁 뉴스에서 기자가 야생동물을 불법 사육하던 일당을 경찰이 급했다는 소식을 보도한다. 습격 중에 실수로 원숭이와 비단뱀이 탈출했다고 한다. 마침내 당신은 미소를 짓는다. 후유 내가 미쳐버린 줄 알았네. 이 경우에 당신은 증거를 찾아서 놀라움을 입증했다. 그러나 자아 개념, 즉 정체성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뒤흔드는 놀라움이 발생할 때는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진다. 원숭이를 목격하는 일처럼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아 개념에 관한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를 정의하는 믿음. 우리가 경험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관한 믿음은 어떠한가? 자아 개념을 뒤흔드는 놀라움의 힘.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포착해내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며 직장 상사에게 칭찬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놀랍다. 당신은 스스로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이 능력에 자부심을 느끼고 나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여기기로 한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새로운 믿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거나 만들어내려는 성향도 나타난다. 이제 어디서나 당신의 신비한 능력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책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놀라움의 힘이다. 이 책은 인상적인 놀라움의 다양한 사례에 관한 책이 아니다. 놀라움의 다양한 사례들은 재밌는 대화 소재는 될지언정 우리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체성이 형성되는 순간은 다르다. 가령 제인이 상사에게 정리한 해결책을 끊임없이 내놓는다라는 칭찬을 듣고 놀랐다고 가정해보자. 그 전까지는 자신이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지만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잠재력이 있다. 제인이 상사의 말에 놀라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저 사려 깊은 칭찬 정도로 받아들이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제인은 칭찬에 놀랐다. 그 순간 나는 영리하다는 새로운 믿음을 즉각적으로 생성하는 신경학적 인지적 과정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놀라움의 역할이다. 이 과정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게 비밀리에 일어난다. 게다가 외부 사건처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 책에서는 바로 이 비밀스러운 과정을 파헤친다. 놀라는 순간에 성광이 번쩍이지 않는다. 오직 제인만 놀랄 뿐이다. 직장 동료에게 제인이 놀란 그 순간은 그저 일상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그렇다. 칭찬의 긍정적인 효과는 잘 알려져 있지만 거기다 놀라움을 추가하면 상대방의 인생을 바꾸는 칭찬이 될 수 있다. 놀라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면 과학과 타이밍과 전달력이 3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한다. 믿음은 대부분 서서히 형성되지만 갑작스럽게 생기기도 한다. 당신은 자신이 영리하다고 믿는가? 그러한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부모와 교사에게 칭찬받으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는가? 아니면 제인처럼 갑작스럽게 생겼는가? 그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간에 당신은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입증하려 할 것이다. 이 말은 믿음의 증거를 찾아 시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인은 본능적으로 자기 행동에서 영리함을 찾을 수 있는지 시험할 것이다. 이제 제인은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행동을 관찰하고 어디서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낼 것이다. 놀라움이 아는 요소는 복잡하고 미묘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중요한 요소를 2분 안에 설명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아이오다. 그건 마치 타이거 우즈에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같다. 이 책에서 다루는 놀라움이란 요소와 전략적 이용법은 대부분 처음 보는 새로운 내용일 것이다. 새롭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초를 쌓아야 한다는 뜻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꼼꼼히 정독하면 그 보상은 엄청날 것이다. 정체성이 형성되는 순간을 알게 되면 부모, 교사, 감독, 치료사, 친구로서 누군가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깜짝 선물을 주거나 갑자기 등장하거나 기쁜 소식을 알릴 때 놀라움을 이용한다. 그래서 놀라움을 잘한다고 착각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인 이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놀라움은 정체성이 형성되는 순간을 만들고 발전적인 사고방식을 촉발하는 강력한 도구다. 이 책은 당신이 놓치고 있는 놀라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사소한 특성이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게 될 것이다. 놀라움을 느끼는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자. 예컨대 고양이가 개처럼 미소 지으면 당혹스럽다. 수영하다가 상어가 나타나면 무섭다. 마술사가 코끼리를 사라지게 하면 어리둥절하다. 예정된 승진이 어그러지면 낙심한다.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복귀전에서 승리하면 뛸 듯이 기쁘다. 그렇다면 놀라움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고 어리둥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이보다 조금 가벼운 놀라움으로 친구가 연락 없이 직장에 찾아오거나 방송국에서 예고 없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방영을 취소하는 상황 등이 있다. 이때도 똑같이 신경학적 인지적 과정이 일어날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놀라움은 다른 감정과 다르게 과학적인 속성을 지녔다. 놀라움은 다양한 형태와 강도로 나타난다. 또한 인간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조건이지만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상이다. 나는 놀라움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사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놀라움을 연구한다고 하면 흔히 깜짝 파티나 이에 나올 만한 놀라운 사건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묻곤 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런 종류의 놀라움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은 당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니까요.
제가 연구하는 것은 인생과 믿음을 바꾸는 개인적인 놀라움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반응이 돌아온다.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처럼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처럼요. 그러면 나는 다시 한번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 사건들은 당신의 일상을 변화시키긴 하겠지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놀라는 이유는 그로 인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면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살면서 겪은 놀라운 일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면 자아 개념이 바뀔 만큼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놀라움을 개인적인 변화의 계기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 관한 생각을 바꾼 사건, 즉 정체성이 형성된 순간을 이야기해달라고 말한다.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놀라움을 최초의 자극으로 표현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다. 정체성이 형성된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순간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인생을 바꾼 순간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칼리 사이먼의 일화를 살펴보자. 사이먼은 10대의 아카데미상을 받은 작곡가이자 가수다. 사이먼은 말을 더듬어서 또래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될까 반을 걱정이었고 남자친구인 닉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닉은 웃으며 말더듬이가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사이먼은 깜짝 놀랐고 그 순간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사이먼은 말 더듬는 사람이 매력적이라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때 느낀 놀라움은 사이먼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사이먼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놀라움이 무엇인지 비로소 이해한다. 놀라움으로 촉발된 믿음의 변화가 항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믿음은 순식간에 변한다. 놀라움은 무의식적으로 믿음과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강력하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존 방식으로 행동하다 만다.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무언가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곳에서 그 믿음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낸다. 믿음은 세상을 해석하는 필터가 된다.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는 순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순간은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그 힘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놀라움이 믿음을 변화시킨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묘사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또한 놀라움이 항상 괄목할 만한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놀라움으로 인한 믿음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시시때때로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보통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을 자주 놓치곤 한다. 놀라움이 이끌어낸 믿음의 변화가 항상 분명하고 즉각적이었다. 아마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놀라움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10대 후반 나는 처음으로 최면술을 목격했다. 나는 곧바로 최면술의 매력에 사로잡혔고 최면술사가 어떻게 대상자에게서 익살스럽고 터무니없는 행동을 끌어내는지 늘 궁금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최면술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몇 가지 최면술 수업을 들었고 최면술 관련된 책을 닥치는 대로 찾아 읽었다. 파티에서 친구들을 상대로 새롭게 습득한 이 기술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최면술은 파티에서 즐길 만한 재미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더 배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 최면술은 인간이 지닌 어떤 성향을 이용하는 것일까? 최면술은 어떻게 작용하며 최면술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최면술을 가르쳐준 강사는 내게 카이로프랙틱 미국에서 시작된 대체의학이다. 약물이나 수술 대신 척추교정술로 신경 근육 골격 체계를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추나요법이 도수치료로 알려져 있다. 이를 전공해 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면서 자신이 최면술이 환자 치료에 이용하는 몇몇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이 제안에 흥미를 느꼈고 카이로프랙틱 의학 입문 워크숍에 등록했다. 워크숍 강사는 카이로프랙틱 의학계에서 자연치유로 유명한 루돌프 박사였다. 의료 종사자 40명과 함께 워크숍에 참석한 나는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 루돌프 박사는 워크숍이 끝나면 모든 참가자에게 카이로프랙틱 목 교정을 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강의를 시작했다. 박사는 전율을 일으키는 강의와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강의 내내 감탄을 연발하게 했다. 30년이 넘는 경력에서 나오는 강렬한 사례가 청중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워크숍으로 인해 인생의 기념비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사흘간 마음을 사로잡았던 강의가 끝나고 마침내 목 교정 시간이 다가왔다. 워크숍 참석자 가운데 25명이 회의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루돌프 박사는 한 명씩 차례로 호명해 회의실 앞에 놓인 의자에 앉혔다. 참석자의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호탕하게 웃었다. 그러다 갑자기 교정받는 사람의 몸에서 중요한 특징을 발견한 것처럼 말을 멈추곤 했다. 우리는 어떤 진단이 내려질지 숨죽이고 기다렸다. 하지만 루돌프 박사의 입에서는 진단명 대신 그 사람의 성격과 살면서 발견할 장점이 흘러나왔다. CEO가 정렬된 모양을 보니 어려운 환자를 잘 다루겠지만 갑자기 비틀었다. 뚝 하는 섬찟한 소리가 났다. 교정이 끝나면 루돌프 박사는 딱 하고 손뼉을 쳤다. 교정받은 참가자는 휘둥그레진 눈을 몇 번 깜빡이다 일어서서 감사 인사를 했다. 내 순서는 맨 마지막이었다. 내 이름이 불리자 아드레날린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바로 앞 사람 몸에서 난 뚝소리가 너무 무서웠던 탓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불안감을 애써 떨치며 앞으로 걸어나갔다. 루돌프 박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했고 나는 앉은 자세로 경청했다. 서서히 긴장이 풀렸다. 근육의 긴장을 풀고 루돌프 박사 손에 머리통을 온전히 맡긴 채 다가올 뚝 소리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돌프 박사가 이야기를 멈추고 목 옆쪽에 있는 작은 근육에 집중했다. 루돌프 박사가 말했다. 흥미롭군요. 이 사람은 항상 겉보기보다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이루어내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갑자기 목이 꺾이면서 뚝 소리가 났다. 이어서 루돌프 박사가 큰 소리로 손뼉을 쳤고 나는 부축을 받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게 벌써 40년 전의 일이지만 루돌프 박사의 말은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다. 루돌프 박사의 선언은 매우 놀라웠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그 순간 나는 평생을 바칠 연구 주제를 만났다. 바로 최면술이란 것이다. 가령 최면술사가 대상자에게 말한다. 당신은 지금 북극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투를 깜빡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일시적으로 그 암시를 받아들이고 양팔로 몸을 감싸며 새로운 믿음이 진짜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처럼 대상자에게 암시를 줄 수 있는 상태로 유도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루돌프 박사의 말은 내 믿음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내가 암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을 즉각적으로 만들어 새로운 믿음을 의도적이고 영구적으로 전달했다. 이 모든 일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그렇다. 당신은 상대가 모르는 사이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영구적인 믿음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상태가 최면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 울프 박사의 말 때문에 정말로 영구적인 믿음이 형성되었을까? 여기서 잘 만들어진 제안이 어떻게 믿음을 만드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나는 보기보다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이루었는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믿는다. 이것이 믿음의 작동 방식이다. 루돌프 박사 말대로 나는 이미 인생의 거의 모든 면에서 원대한 계획을 넘는 성취를 이루었다. 설사 이루지 못했더라도 믿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또한 루돌프 박사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말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 루돌프 박사가 말한 성취는 지적, 학문적, 재정적, 신체적, 창의적 성취였다. 아니면 전부 다였으니까 루돌프 박사는 내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인식을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모두 확증 편향,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으로 믿음을 영속화하는 맞춰 주변 상황을 해석한다. 새로운 세계관으로 무장한 후 내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관점이 솟아났다. 먼저 공립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저 아이는 누군가 무심코 던진 언제든지 재밌는 면을 찾아내라라는 칭찬을 행동으로 옮겨 반에서 오락부장으로 거듭난 걸까? 수학을 두려워하는 아이는 실제로 수학이 어렵다고 느끼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그렇다고 믿는 걸까? 그렇다면 어디서 그러한 믿음을 얻었을까? 나는 사람들이 믿음에 따라 세계를 인식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수학에 대한 믿음을 바꾸면 행동 방식도 바뀔까? 그러면 이 새로운 믿음이 새로운 자기 긍정 주기를 만들어낼까?
이러한 질문이 나를 오리건대학교 대학원으로 진학하도록 이끌었다. 나는 1990년에 최면의 조건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최면술사가 만들어낸 조건이 초등학교 교실에도 주기적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후 20년 동안 연구를 이어나갔고 2007년 첫 번째 저서 갑작스러운 영향력을 출간했다. 이 책은 현재 60개국의 1200여 개 도서관관에 소장되어 있다. 놀라운 믿음을 뒤바꾸는 도구. 그 후 10년 동안인지 동기부여, 신경과학, 심리학, 인공지능, 설득, 진화학습 등 뇌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데 몰두했다. 또한 마법, 광고, 영화, 예술, 영향력 전반에 걸친 관행을 연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 결과 즉각적인 학습과 갑작스러운 믿음 형성의 일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놀라움이란 감정적 메커니즘이 믿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촉매제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동시에 나는 놀라움으로 정체성이 형성된 순간을 설명할 수 있는 수천 가지 일화를 수집했다. 내가 수집한 수많은 일화를 들여다보면 갑작스러운 믿음 변화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현재 교육간호 심리학 비즈니스를 전공하는 대학원 원생들에게 학생, 환자, 대상자, 고객을 응대할 때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놀라움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놀라움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건설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파괴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 책은 그중 건설적인 과정을 다룬다. 놀라움의 힘과 이를 지혜롭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리는 것이 책의 주목적이다. 이 책은 내 첫 번째 저서와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속편이다. 이 책에서는 놀라움이란 감정이 어떻게 비밀리에 인간의 개인적인 믿음인 근본적인 정체성을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이 엄청난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움의 순간을 발전의 기회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라움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새로운 믿음을 생각 전환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불행히도 이러한 순간은 대부분 사고나 행운에서 빚어진다. 우리의 능력과 자존감에 대한 믿음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해 놀랐을 때 생겨난다. 정체성이 형성되는 이 중요한 순간을 굳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연에 맡길 이유가 있을까? 이 책은 어린 자녀, 학생, 운동선수, 직원, 환자 등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놀라움의 순간을 선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11살 신디는 자신이 머리가 나빠서 시험 보는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사서교사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바뀌었다. 신디가 혼자 남아 허둥지둥 시험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사서교사는 시험을 치르는 속도가 느린 이유는 집념을 가지고 집중해서 심사숙고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신디를 격려했고 그 말에 신디는 놀라고 말았다. 교사의 말은 신디를 놀라게 했고 동기를 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출되면서 새로운 믿음이 형성될 수 있는 창을 만들었다. 이제 신디는 시험을 치를 때 본능적으로 천천히 집중해서 심사숙고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집념을 확인하며 자부심을 느낀다. 결과적으로 놀라움이란 신경학적 사건은 믿음을 즉각적으로 형성하거나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촉매제다. 부모, 교사, 정신의학계 종사자, 코치, 고용주를 비롯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 매료될 것이다.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며 왜 우리가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지 알게 될 것이다. 다른 감정과 달리 놀라움은 해석이 필요한 유일한 감정이다. 이 독특한 특징은 이 책의 근본 전제라는 하나의 명제를 만들었다. 바로 놀라움의 의미는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령 조별 과제를 하는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 와, 정말 좋은데 그 말이 비꼬는 말인지 진심 어린 칭찬인지 바로 알 수는 없다. 어조와 단어에 담긴 의미가 미묘해서 단번에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 해석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말을 비꼬는 말로 해석하면 수치심을 느끼며 나는 멍청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반면 진심 어린 칭찬으로 해석하면 의기양양하게 나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행복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은 접근하거나 회피하는 신경학적 신호와 함께 나타난다. 하지만 놀라움을 느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맨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나 의견을 붙잡으려 한다.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는 확증 편향은 이렇게 생겨난 새로운 믿음을 더욱 강화한다. 보통 외부 세계에 대한 놀라움은 감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아 개념에 대한 놀라움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본능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놀라움을 경험한 순간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나 의견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새로운 믿음이 전부 긍정적이거나 생산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 수많은 믿음이 수학 공포증럼 일반적으로 나타나거나 나는 쓸모없다라는 생각처럼 파괴적인 수 있다. 우리가 놀라움에서 얻는 의미는 지극히 개인적이다. 이 개인적이고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멋진 기회로 만드는 방법과 결정적인 순간의 도구로 이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아마 그렇게 강력한 도구인데 왜 더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놀라움을 직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합 중국 해병 대사령관 찰스 크롤링은 놀라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훈련 규칙에 도입했다. 크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만 칭찬하라 지시한다. 그는 자골 그에게 달리기를 잘했다고 그 의지를 칭찬해주고 리더십 역할을 맡은 부끄럼쟁이들에게 주도성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말라며 부사관을 훈련한다. 6장 부리 주변은 놀라운 투성이다. 해서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놀라움을 직관적 무의식적으로 이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전략적 의도적으로 이용한다. 이 같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코미디언은 놀라움을 이용해 개그 시나리오를 짠다. 사진 같은 기억력은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개발 현상하는데 시간이 걸릴까? 디벨로프이라는 단어가 능력을 개발하다. 사진 현상하다.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한 계급 마술사는 놀라움에 의존한다. 의도적으로 기대를 설정하고 깨트린다.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비둘기가 나올 거라 기대하지 말라. 영화 제작자는 놀라움을 이용해 관객의 믿음을 극적으로 변화시킨다. 다스베이더가 루크 스카이워커에게 말한다. 은혜가 내 아버지다.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에 나오는 명장면 중 하나다. 아나운서는 뉴스 중간 광고 이후 시청자 이탈을 방지하려고 깜짝 예고를 날린다. 아직도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가 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고양이를 만난다면 아마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자, 채널 고정하세요. 인기 광고는 놀라움을 이용해 관심을 끄는 경우가 많다. 매혹적인 모델이 자판기에서 펩시를 꺼내는 모습을 넋놓고 지켜보는 두 소년, 한 소년이 다가가 말을 건다. 그것 새로 나온 펩시인가요? 놀라움을 일부 심리치료에 활용하기도 한다. 노출요법은 환자가 비정상적인 공포를 느끼는 환경에 환자를 조심스럽게 노출한다. 가령계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 심리치료견을 소개한다. 이 상황을 견뎌냈을 때 느끼는 놀라움은 긍정적인 믿음을 만든다. 경찰 군대 범죄자 집단은 적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기습한다. 놀라움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준다. 나는 여기서 필수적인 요소만 활용해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분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놀라움의 순간을 전략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하지만 놀라움의 순간은 단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창이 열리는 상태일 뿐이다. 그 순간에 효과적인 언어를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언어 구조. 놀라운 믿음에 관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실험실로 가져갔다. 놀라움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내 실험실은 다름 아닌 실제 교육 현장이다. 나는 교육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놀라움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 현직 교사에게는 놀라움을 유발하고 변화를 초래하는 효과적인 언어를 전달할 엄청난 기회가 있다. 게다가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영향을 키우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행동을 관찰하도록 훈련받았다. 놀라움의 순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아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체성 형성의 순간을 만들어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예컨대 고등학생인 제러미 자신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업을 듣는 대신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려 했고 도서관 출입증을 자주 요청했다. 제러미 아버지를 도와 컴퓨터 수리하는 일을 했고 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제러미 담임 교사인 칼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평소처럼 제러미 도서관 출입증을 요청하자 칼라는 칭찬으로 제러미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기로 했다. 넌 내가 아는 똑똑한 아이 중 한 명이야. 두뇌가 명석한 사람들만 너처럼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거든. 이후 제러미 출석률은 높아졌고 더는 도서관 출입증을 요청하지 않았다. 칼라는 제러미 원래 가진 능력을 새로운 맥락으로 연결해 제러미 놀라게 했다. 앞서 언급했던 사이먼의 일화를 다시 떠올려보자. 사이먼의 남자친구는 다른 전략을 이용했다. 말더듬이 않은 명백한 약점을 매력이라는 자산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책은 이처럼 놀라움의 순간을 의도적으로 창조해서 잠재된 기술이나 적성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려준다. 당신이 신중하고 사려 깊게 계획한 그 순간이 누군가에는 새로운 믿음이 싹 트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략은 교실 밖에서 작동하며 업무 능력, 대인관계, 건강,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인다. 다음 사례를 보자. 상사 아담은 상사에게 칭찬을 듣고 놀라기 전까지는 자신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아담은 자신감 넘치는 가 되었다. 부모 제나는 자신이 음악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말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코치 서멘사 내성적인 성격이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코치에게 들은 뜻밖의 말에 놀란 이후로 자신을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다. 강사 라이언은 운동 강사에게 들은 뜻밖의 말 덕분에 인내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교사 신디는 그 읽는 속도가 느려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서 교사가 느리게 읽는다는 것은 그만큼 꼼꼼하게 학습한다는 뜻이라고 말해준 뒤로 생각이 바뀌었다. 여기까지 놀라움의 힘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